오늘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주제를 다들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겐에 대한 기초 논문은 사실 조금 생략을 하고 겐을 최근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선정한 논문은 여기 목차의 2번, 3번 이 두 가지 논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논문은 Unsupervised Discovery of Interpretable Direction이라고 해서 겐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학습을 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 논문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ICML에서 2020년도 컨퍼런스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이미진이라고 해서 이미지 합성을 하는 최근에 한 CVPR 2021년도에 게재된 페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선 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논문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계기는 마지막에 디스커션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제가 겐이라고 하는 모델을 조금 우리가 요즘 적용을 하고 있는 제조 산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실제로 컨트롤하고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를 합성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부분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겐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아주 러프하지만 좀 겐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요. 겐의 여러 가지 장점 혹은 단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논문인지 간단히 짚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게재가 되었었고 그리고 뭐 이미지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뭐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요즘 연구 사례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이제 합성을 하고 또 여러 스타일들을 이제 어트리뷰트들을 이제 변형하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맨 아래쪽에도 보시면 특정 이미지를 기준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어떻게 이미지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요소를 입히고 싶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관련해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포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도 겐으로 가장 널리 좀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생성을 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겐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신입생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컨셉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세미나 시간에 다 하기엔 좀 어려워서 좀 개별적으로 진행을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제 추후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겐에 대한 컨셉에 대한 그림이 이 왼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겐은 크게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가지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그냥 이름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이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이미지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이미지인지 아니면 생성한 가짜 페이크 이미지인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을 하는 방식에서는 여기 지금 뭐 랜덤 노이즈라고도 표시되어 있지만 뒤쪽에 그 논문에서 보시면 레이턴트 코드, 뭐 레이턴트 노이즈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그 노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모두 다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Z 벡터 값을 이제 변형을 시켜가면서 어떤 값을 샘플링해서 같이 집어넣느냐, 어떻게 노이즈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괜히 이제 이 제너레이터에서 생성을 하는 그 형태들이 매우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분포에서 뽑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등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벡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특정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한 이미지들을 이제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페이크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의 타입이 있을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내가 지금 받아온 이 해당 이미지가 페이크 이미지인지 아니면 리얼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그 확률값을 기반으로 좀 그 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아웃풋 형태는 리얼 이미지에 해당할 확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에 가까우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기준으로는 그 리얼 이미지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에 가까운 값을 내뱉었다고 하면 페이크 이미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겐을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아마 이 위조 지폐에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보시면 이제 위조 지폐범이 이 지폐를 새롭게 이제 위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모델로 치면 이제 제너레이터와 같은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 지폐인지 아니면 위조 지폐인지 두 가지 타입을 구분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그 서로 이 위조 지폐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 혹은 지폐들을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경찰과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조금 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하는 순서는 여기 아래 세 가지로 크게는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앞서서 이제 노이즈 벡터라고 표현을 했었던 Z 값에 대해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 Z 값을 기준으로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GZ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서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한 것 그리고 리얼 이미지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D 네트워크가 구분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얼 이미지에 해당할 확률을 뱉고 있기 때문에 1에 가깝다라고 하면 리얼 이미지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0에 가깝다고 하면 이것은 페이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스텝이 이제 원의 폭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겐에서 이제 민맥스 오브젝티브 펑션이 가장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유명한 펑션인데 보시면 이제 D의 관점인지 G의 관점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D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를 정말 실제 이미지라고 그리고 페이크는 페이크라고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더 실제와 같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적 함수에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는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가장 또 이렇게 좀 러프한 그림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파트인데요. 이 첫 번째 파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검은색 선을 보시면 여기 아마 노테이션이 Z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그 레이턴트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이즈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기에는 이 Z 값을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위쪽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내뱉고 있는 그 확률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아직 이 부분이 학습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뭐 명확하게 어떠한 값을 뱉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포 모양이 실제 이미지에 대한 분포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 학습한 것에 대한 분포 모양은 이 초록 색깔 분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장 잘 학습된 케이스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자면 지금 초기의 케이스와 매우 대비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분포가 완벽하게 일치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점선, 꾸불꾸불했던 점선 부분이 확률값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마지막 파트를 보시면 확률값이 지금 일정하게 수렴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너레이터가 이제 학습을 거듭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실제와 같은 이미지들, 페이크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냈고 너무 실제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이 실제 이미지인지 페이크 이미지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찍는 것과 같은 0.5의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간 과정들도 이제 학습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이 값들이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겐에 대한 간단한 컨셉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겐은 일단은 이미지 처리 그리고 뭐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찾아보시면 뭐 장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에 반해서 바닐라겐 같은 경우에는 단점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들의 다양한 겐들이 연구가 되었었고요. 지금 제가 정리한 장표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준비한 그 논문을 기준으로 좀 몇 가지만 추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추후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실제와 비슷한 굉장히 유사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실제와 같은 리저트를 산출을 할 수 있다라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겐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을 함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분포 자체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사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이제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릿은 이제 그 분포를 제대로 학습하였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샤프한 이미지들을 다른 생성 모델에 비해서 잘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반면 단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온 것인데 먼저 그 겐을 학습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방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파라미터들을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 뭐 학습시키는 데 소요되는 그 시간들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겐에 대한 학습이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0에서 9까지의 여러 가지 타입의 숫자들이 있는데 생성한 데이터가 계속 0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1만 나온다든지 하는 한쪽 모드로만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모드 콜랩스 형성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단점들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겐을 활용하는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잘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와 유사한,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도 굉장히 실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유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잘 뽑을 수 있을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좀 세 번째 파트가 굉장히 겐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어려운 점인데 저희가 논문을 쓰고 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 평가를 좀 진행을 해야 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나의 연구 그 제안 내용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괜찮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겐에 대한 그 리저트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잘 하였다라는 것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있지만 뭔가 객관적인 지표로 표기를 하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무언가 하나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파트가 가장 좀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는 뭐 인셉션 스코어 같은 부분들로 이제 실제 갖고 있는 이미지와 그 유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유사하면 뭐 점수가 높게 평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지표를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뭐 CNN과 같은 어떤 분류 모델에 집어넣어서 분류가 잘 되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들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 생성이 잘 되었다라는 어떠한 그 전형적인 딱 그 스탠다드한 지표 자체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과 조금 유사한 포인트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학습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좋지만
좀 블랙박스 형태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을 이렇게 총 2가지의 포인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단점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논문부터 이제 간단하게 모티베이션 그리고 프로포스 메소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티베이션을 보시면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동일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랜덤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는 엔리스트 데이터인데요.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어트리뷰트를 조정함에 따라서 뭐 팔의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도 뭐 팔의 형태를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8이라고 하는 동일한 숫자이지만 이것의 다양한 형태들을 얻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이 겐을 사용을 했을 때 8이 뭐 6으로 바뀐다거나 6이 뭐 8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그 생기면 좀 안 되는 케이스인데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 간의 인터피어, 그러니까 상호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같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요소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선 이 첫 번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먼저 좀 앞서서 붙여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시면 2라고 하는 이 임리스트 숫자를 이 숫자의 굵기를 내가 조절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오른쪽과 같이 점점 굵은 문자체로 이제 생성을 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뭐 머리카락만 한 가지 요소에만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이 아래쪽 부분처럼 배경만 이렇게 서서히 없애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모델에서 여기 위에 상위 한 3-4개 정도는 다른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그 시도를 많이 했던 파트인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배경만 서서히 이렇게 감소시키는, 제거시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행된 연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식으로 좀 독립적인 내가 원하는 하나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만 좀 컨트롤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복잡하거나 연산량이 많은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 이 2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좀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조금 더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방법 자체가 지금 슈퍼바이스드 방식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 논문이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좀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파트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슈퍼바이스드 방식을 취했을 때 물론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고 조금 더 잘 학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 저 레이블을 얻기까지 사실상 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나 뭐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기에는 언슈퍼바이스드 관점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배경이 이제 서서히 제거되는 부분과 같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디스커버리 포인트를 이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2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면 아래 3가지와 같고요. 제가 언급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하는 방법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연구들을 몇 가지 좀 짚고 이것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구글 스칼라 같은 부분에 이제 겐 관련해서 인터프리터블 디렉션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다양한 좀 연구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차원의 그 축이 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요소들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 바꿀지에 대한 그 시프트 양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살펴보시면 대부분 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한 연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좀 레이블을 얻어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것도 여전히 갖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도 어쨌든 내가 학습을 시켜놓은 그 방향 에 좀 한정해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탈 수 있을지에 대한 조건들을 탐색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디스커버리를 얻어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방식은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디스인테그먼트 그 러닝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자재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어트리뷰트들이 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의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그 Z라고 하는 이 벡터 값이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조정했을 때 정말 딱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결과물들을 얻기 위한 것이 이 디스인테그먼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Z 값 자체를 뭐 데이터 분포에 바로 피팅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비선형 함수를 조금 더 한 번 더 거치면서 이 W 값에 대한 처리를 한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그 연구 주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드 된 그 제너레이터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 그 독립적인 어트리뷰트만 이동시키는 것을 이제 수행하겠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리레이티드 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안 그 디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코비안 그 지수가 이제 이 오른쪽 박스에 그려져 있는 이 미분한 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값을 기준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선정을 하겠다라는 방식을 지금 이 논문에서도 취하고 있고 사실상 이 관련 연구가 지금 제안하는 방식과는 가장 유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제 제안됐었던 이 자코비안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량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산량이 되게 많고 계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메모리 문제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이제 개수 자체를 이 방향을 몇 개까지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할 때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개수를 설정을 하거나 그거보다 적은 숫자만 설정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제약 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제안 방법이 제안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에 제안되었던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제안되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형을 해갔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장표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스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K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고 여기 엡실론 그리고 Z 뭐 제너레이터도 보이고요. 그리고 리컨스트럭터 요 모델까지도 이제 같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 디렉션 자체를 몇 개까지 구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디렉션을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캔디데이트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디렉션으로 그리고 특정 양만큼 이렇게 무빙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변화량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디렉션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되는 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전체 행렬이 이제 A 행렬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식 노테이션을 보시면 이 앞에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생성을 할 때 필요한 이 Z 벡터 값이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Z 값에다가 조금 더 시프트를 시킬 수 있는 이 A라고 하는 양만큼을 더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미지의 그 차이를 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제한 방법은 조금 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G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걔네 제너레이터이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이 페어의 이미지를 생성해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R이라고 되어 있는 리컨스트럭터 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의 이제 역할은 이 두 가지의 페어를 가지고 K 헷 그리고 엡실론 헷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추정되었는지를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수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로테이션 정보들은 이제 다음 장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K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어떠한 그 디렉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캔디데이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렬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하고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복원을 하는 역할이 이 R이라고 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고, 이 R에서 하는 역할은 최종적으로 K와 엡실론 이 두 가지의 값들을 추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표가 이 다음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이제 어드버서리하게 좀 학습하려고 하는 부분은 A 행렬 그리고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복원하는 네트워크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한 이 로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이 K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엡실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파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양만큼 시프트를 시켜갈 것인지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학습시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결과 예시가 이제 오른쪽 아래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만큼 뭐 두께를 이렇게 늘린다던가 아니면 앵글 자체를 이렇게 옮긴다던가 그 회전을 좀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파트이고요.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각각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야기했었던 그 Z 값에 대해서 겐에서의 작동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샘플링을 먼저 취합니다. 그래서 다별형 정규분포를 가지고 샘플링을 취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했었던 Z 값과 이제 추가를 했던 이 A 행렬의 값,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키면서 그 아웃풋을 산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산출한 그 이미지, 그리고 그 페어가 되는 두 장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R 네트워크에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R에서는 최종적으로 K와 엡실론 두 가지를 추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실험에 대한 그 설계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고 자세한 사항들은 논문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K 값 그리고 A라고 하는 값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퍼포먼스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는 특히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이렇게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고, A라고 하는 값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A로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을 때 이 유닛 랭스를 갖고 있는 단위 벡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A 값을 설정을 했을 때가 조금 더 중요한 값들이 잘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직교 행렬 값을 설정했을 때 또 조금 더 좋은 값들이 나왔다라는 실험적인 증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유닛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벡터 그리고 벡터의 크기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그 최종적인 값을 이제 유닉 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직교하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좀 보시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제 90도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직교한 상황이고 이 길이 자체는 이제 단위 벡터일 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좀 캡처되어 있는 부분은 모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이고 요거는 서플리먼트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조정을 하고 싶었던 뭐 특정 8이나 2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 티크니스 값을 뭐 조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회전을 하는 정도 그리고 아니면 이 값이 조금 휘어지는 이 정도 뭐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스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했었고 유의해서 볼 만한 점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배경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것처럼 기존에 좀 발견하지 못했던 포인트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주요 컨트리뷰션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실험을 한 가지 더 한 것이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 관점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셀런스 맵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실험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맵을 구성을 하는 것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그 레이블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아니면 분류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분류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이 RCA 값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서머리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스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이제 제안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주요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통해서 기존에 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디스커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논문이었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요소만 정확하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로 이제 논문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 겐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지금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이고 위에 두 개의 행에 대한 것이 이제 기존에 제안된 방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을 보시면 여기 특히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이 지금 타조들이 굉장히 겹쳐져 있는데 다리만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목만 그려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사람이 보기에 물고기 한 마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그 이미지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이 저자들은 지금 이 피처들을 이제 뽑아서 융합을 시킬 때, 그 합성을 시킬 때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타조 같은 경우에는 다리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뭐 머리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뭔가 전체적인 그 정보들을 좀 많이 손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논문에 보시면 이제 스페시파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 리얼리즘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윤곽에 대한 부분들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파트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하겠다라는 파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러면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타조라고 했을 때 타조가 한 마리 있는 이미지도 타조이고 타조가 두 마리, 세 마리 있는 이미지도 타조라고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를 학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우선은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타조가 한 마리만 있는 경우만 이제 타겟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수의 타조가 여러 마리가 있을 때에도 타조라고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실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장, 타조 한 장인 걸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반복되게 계속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해가지고 더 신기한 모델 자체가 맞죠? 네. 네, 이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컨트리뷰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어떻게 유지를 잘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주로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그 레귤러라이즈드 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쉐입을 좀 컨트롤하고 싶다, 혹은 뭐 스타일을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각각의 좀 관심 포인트에 따라서 이 그 규제하는 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제한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트롤하겠다라는 파트가 좀 공통적인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그 컨트리뷰션이 아래 네 가지와 같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주요 방식이 이 모델 인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겐을 사용해서 특정 뭐 레이턴트 코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 벡터와 동일하고요. 이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 어떤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는 레이턴트 벡터는 어떻게 설정해야 가장 적절한 값인 걸까? 라고 이제 반대의 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태스크들을 풀기 위한 그 순서가 이제 러프하게 좀 5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보시면 이 레이턴트 코드라고 되어 있는 Z 값을 이제 랜덤하게 n개 정도 이제 크리에이트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피처 값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이것을 뭐 컨캐탄 형태로 이제 추후에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각각의 피처 값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뽑았던 그 n개 피처에 대해서 좀 어그리게이트를 시킨 다음에 최종적인 아웃풋을 산출하는 것이 4번째 단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해서 Z 값을 이제 점점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조금 더 적절한 값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타겟 이미지와 아웃풋 2가지를 좀 비교해가면서 점점 업데이트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단계로서 이제 모델 인버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델 인버전의 이제 가장 주요한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잘 합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가장 중점적인 목표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서로 다른 그 네트워크의 프레딕션 값을 어떻게 잘 결정할 수 있을지, 이것을 결정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값이 무엇일지를 찾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제안이 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레귤러라이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좀 제안되었던 내용들을 많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타겟 그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를 2개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몸통과 이제 머리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일단 갖고 있어야 하는 동일한 정보들은 이제 손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결과물들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에는 이 연구들이 되어져 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파생되어서 이 제한 방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는 이제 이전에 연구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인풋 이미지입니다. 그 합성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미지가 들어가서 모델의 아웃풋으로 나온 것이 FZ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Y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뭐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 익히 알 수 있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뒤쪽에 레귤러라이저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어트리뷰트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에 이제 가장 좀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부분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그냥 발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RX라고 되어 있는 레귤러라이저 텀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어떠한 스케일링 팩터 2가지를
포함을 한 수식을 구성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지금 이쪽에 이제 대입을 시켜서 전체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RTV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가 하나가 있고, 뒤쪽에는 이제 L2num이 있습니다. L2num은 우리가 그냥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과 동일하고요. 이 앞쪽에 있는 TV라고 하는 것은 토탈 베리언스라고 하는, 네, 이 부분과 토탈 베리언스 로스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부분의 의미는 이제 두 개의 분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분포가 이제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멀어지다 보면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더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이제 분포를 구성을 하였을 때 그 겹치는 부분에 대한 길이를 이제 A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최대가 되게 하는, 차이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을 산출하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좀 찾아보시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로스에서 레귤러라이즈 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와 그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 뭐 실제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 제한 방법에서는 RZ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텀을 보시면 우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제한 방법에서는 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쪽에서는 그냥 RZ였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서 RX였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RX에다가 X0 그리고 파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텀들이 지금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우선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중간에 있는 R0라고 하는 부분과 이 파이인데,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특정 레이어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X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타겟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타겟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좀 추가를 하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미지를 유사하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텀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다음 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R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부분과 지금 동일한 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이제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특정 레퍼런스들을 기반으로 이제 몇 가지 텀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람다나 요런 값들은 지금 스케일링 팩터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임의로 값들을 설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텀에 해당하는 RDM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라인과 같이 지금 수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페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X-hat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합성된 이미지, 그리고 X0라고 되어 있는 요 타겟 이미지 두 가지에 대한 별도의 이 파라미터를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뮤나 이제 그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그 뮤값, 민값,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연산을 할 때는 채널 와이즈로 이제 계산을 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페어로 묶어서 이제 L2num을 구성하고 이것을 서메이션 한 것이 이 전체 수식, 전체 레귤러라이제이션 수식에서의 두 번째 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기존의 타겟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추가를 함으로써 좀 더 유사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매칭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그 디스턴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D스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선 D라고 하는 것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합성을 한 그 이미지들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한 번 더 이렇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그런 정보들을 취득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어떠한 디스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제한 방법에서는 와설스테인 디스턴스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번째의 라인이 그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의 그 아래 참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각각의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로부터 지금 가져오고 있는 텀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두 가지에 대한 그 차이 값에 이제 아그맥스를 취해서 이 D 값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에 대해서 이제 P 값에 집어넣은 그 기대값에 대해서 이제 전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산출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부호를 바꿈으로써 최종적인 RPC 값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수식에 이 빨간색 텀에다가 어떠한 수식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요소들과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 제한 방식에서는 이 전체 텀 뒤에다가 이 정도의 요 세 가지 텀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제 추가를 하고 있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표현되었던 파란 색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앞쪽에 대입을 시켜서 전체 로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 논문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익스페리멘털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팩터들을 이제 이렇게 임의로 뭐 설정을 하였고, 모델은 레즈네 50을 설정을 하였고, 아까 그 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레이어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4가지의 레이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구조는 그 서플리멘트 활용하시면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실험적으로 좀 검증한 컨트롤한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포지션에 대한 컨트롤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물고기가 어느 위치에 위치되도록 할 것인지, 뭐 새가 어느 위치에 위치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이제 진행할 때에도 각각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수식을 새롭게 또 정의를 하였다라는 파트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써져 있는 요 수식과 같이 이제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요 부분들 이제 설라이언스 맵 요 부분들을 그 활용해가지고 이 위치상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수식, 그 L2 놈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아까 그 빨간 색깔로 되어 있었던 RX라고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제 구성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실험 요건은 이제 쉐입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트도 새롭게 또 그 텀을 좀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어떤 물고기 사진이 있고 이러한 그 그림과 같은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겠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과 그림을 합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사진과 그림이 어느 정도 쉐입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빨간 색깔로 표현됐었던 RX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RDM 두 가지의 텀으로 지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RDM과의 차이는 그 어떠한 레이어를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 좀 적어놨는데요. 이 파이 C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파이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레이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레이어의 그 결과값을 이제 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일에 대한 컨트롤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그 사진들이 있고 이런 그 명화와 같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풍들을 좀 입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그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 RX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M에 대한 그 수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파이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그 스타일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레귤러라이저 텀을 이제 구성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텀들을 뭐 구성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다면 이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제한됐던 방법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성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했던 것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봤을 때 납득이 갈 만한 실제와 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을 결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리를 하자면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레귤러라이저 텀을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다르고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였던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좀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으로 이야기하였던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인터프리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디렉션을 결정하는 논문이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행렬 A 그리고 R에 대한 그 복원하는 네트워크 두 가지에 대한 학습이 함께 필요한데 이거를 조인트 학습을 시킬 때 어느 정도까지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모호하지만 사실상 학습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그 잘 이렇게 실행되지 않았던 케이스를 한 가지를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이제 배경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배경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데 여기 앞에 지금 물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이제 우리가 foregroun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같이 없어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논문에서는 이제 고스트 이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확대된 그림에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물체가 이제 위치가 이동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없던 물체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명확하게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논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